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런 표현 딱 어울리는 2021년이요. 이제 16시간 딱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아침에도 뜨거운 뉴스들 참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의 아침엔 매일 경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명기사 바로 갑니다. 매일 경제 보시죠.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판넬을 들고 있는데 판넬 작은 부분에 주제가 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대통령 이건 꼭 뭔가 원하는 거 소망을 담았는데 이런 거 쓰셨네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제발. 그리고 어떤 분은 청년 취업난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 얘기 참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 좀 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마지막 날 일면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 이렇게 어둡죠. 여기가 어디를 찍은 거냐면요. 서울 종로 3가의 먹자 골목입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젯밤 먹자 골목 불이 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인 거예요.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안녕 20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뭔가 생략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둠에서 제발 빛으로 이런 소망이 좀 생략이 된 듯도 합니다. 일면 사진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빨간 네모로 좀 표시가 돼 있죠. 4인 모임 그리고 9시. 지금 거리 두기잖아요. 근데 2주 더 연장될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요,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더 뭔가를 내놓을 것 같다. 그리고요, 청소년 방역 패스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죠. 한 달 연기해서 3월부터 실시하는 게 유력하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대선과 관련된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정 안정론에 뒤집힌 정권 심판론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에게 물어본 거죠. 대선 때 뭐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길 바라십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은요. 정권이 바뀌길 원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보시면 국정 안정론이 45%, 정권 심판론이 40%.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눈에 띈 변화가 보였습니다. 과연 이거는 왜 그럴까요? 표심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후보에 대한 불만 때문일까요? 오늘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들 풍부하게 짚어주시고 그 뒤에 놓인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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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요. 정상적이 같았으면은 오늘 다룰 주요 내용 소개하는 키워드인데 오늘은 좀 변화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올해를 정리하는 키워드를 좀 선정했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가 꼽은 올해를 설명하는 키워드 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빈칸이 5개인데 첫 번째 키워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선 정치인입니다. 어떤 분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영선 정치인. 지금 여야 유력 대선 후보 2분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 출신, 한 분은 도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요, 또 한 명 있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경험 없습니다.
30대 청년입니다. 자, 이 세 인물,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굉장히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영선 정치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4년 9개월, 거의 5년이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자정, 어제 자정이죠. 0시를 기준으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제 풀려난 겁니다. 지금까지 수강 기간을 따져보니까 4년 9개월이나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쿠데타 동지, 이거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거쳤죠. 전두환, 노태우.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보니까 과거에 12.12 쿠데타 동지였다. 그리고 대통령에 다 올랐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K 콘텐츠. 아, 그렇죠. 요즘에요, 전 세계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드라마로 대표되죠. 그리고요, BTS,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수로 대표됩니다. 뭔가 각광을 받고 이거 특히요, 우리나라 영화도 뭐 굉장히 흥행을 잘 되고 있는데 드라마, 영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방송과 영화 산업의 판도 자체를 또 바꿔놓는 게 아닌가. 기존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분석까지 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종변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얘기군요. 델타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세족이 되더니 이제는 오미크론이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긴장 상태죠. 마지막 키워드는 신종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5개 정도 올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자리하신 패널 네 분께서 꼽은 어떤 키워드를 좀 보겠는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시사 또는 인물은 누구인지 네 분께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판넬에 좀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봉건 위원께서는요, 4.7 재보선이라고 쓰셨네요.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을 꼽으셨습니까? 네. 올해 그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4.7 재보선인데, 예. 사실 서울, 부산 재보선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꼽았습니다. 이 재보선 전에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4.15 총선까지 그 괴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국민의힘이 연전연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전까지 완전히 진보 쪽으로 쏠렸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입법 폭주랄지 야권이 무시된 그 여권이 국정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 재보선에서 그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런데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이런 지형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귀적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자기 부정을 하면서 후보를 냈는데 참패를 했고, 또 가덕도 신공항까지 끌어들였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죽비를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보선 선거 국민의힘 승리가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변곡점이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관옥 교수님께서 꼽으시는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김건희 씨를 뽑았는데요. 윤석열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키워드를 뽑는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 하나의 최대 변수로 등장을 한 것이죠. 이런 일이 과거 대선 때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이 뭔가 이제 부각이 될 때는 집권 후반부에 뭔가 안 좋은 일로 사실은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은 꽤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뭐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 얘기를 했던 거는 이미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주요 정치인의 가족
가족들 역시 검증의 대상 또는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 가는 게 어떤 자리를 잡았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의 대상의 범위가 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 후보에 대한 어떤 역량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의 어떤 도덕성, 특히나 공정성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이 가장 최대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로 설정이 되면서 예. 가족들에게 대한 어떤 검증도 굉장히 기대의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윤 후보에겐 최대 악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올해에 있어서는 예. 가장 이례적이고 가장 눈길이 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목을 받은 인물을 그걸 넘어서 어떤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검증이라는 관점에서도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런 걸 상징한다는 뜻이네요, 지금요. 자, 김상일 특보께서는 BTS라고 쓰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두 분과 다르게 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모든 게 좀 다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 뉴스가 예. 많았어요. 뭐 코로나, 뭐 지금 상황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정치도 유권자들이 볼 때 그렇게 아주 희망적. 정치가 그렇게 기쁨을 예. 주는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시점에서 예. 희망이다. 희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한테는 BTS다. 예. 우리나라의 격도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줬죠.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외교나 이런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조력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격을 굉장히 높이기도 하고 우리 예. 젊은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시기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적인 활동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올해의 가장 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BTS였다. 그래서 BTS를 적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의 여기 나온 키워드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뭔가 치열하고 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주목은 받지만 약간 좀 뭐랄까요? 그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BTS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봐도 즐겁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꼽으신 것 같네요. 네. 지금요. 자,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검찰총장 사퇴라고 쓰신 건가요?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했는데요. 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1년 내내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 예. 나아가서는 청와대 민주당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예. 우리 사회를 장식했다면 그 갈등에서 사실 이 추미애 전 장관의 판정패로 결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뭐 기소청을 만들겠다 등등의 갖은 수단으로 검찰을 압박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마치 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다렸다는 듯 엄청난 지지율 상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예. 일약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과 공정 상식에 의해서 완전히 이 채찍질, 회초리를 제대로 맞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스토리는 예.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여졌죠. 물론 3월 9일에 있을 대선 결과를 지금 예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이런 결과, 그러니까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이 자신들의 어떤 내로남불이나 위선에 대한 국민들의 1차적 심판이다. 앞서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예. 4.7 재보궐선거 결과 역시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 검찰총장 사태와 이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된 이 상황 자체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서도 계속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의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장희찬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분의 키워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박봉건 의원께서는 4.7 재보선, 김관옥 교수께서는 김건희, 그다음에 김상일 특보께서는 BTS, 장희찬 본부장은 검찰총장 사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선택하신 이 키워드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아침에 매일경제가 꼽은 올해의 키워드 5개. 이 정도면요. 올해의 뉴스가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 올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좀 특집으로 좀 특별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하나씩 좀 다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건 뭐 방금 있었던 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이제 됐습니다, 지금요.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자정이니까 8시간 정도 지났군요, 지금요. 그 내용부터 좀 보시죠. 기사 있습니다. 박근혜, 대한민국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어제 책이 또 출간됐죠. 그동안 수감 상태에서 지지자들과 받은 어떤 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쓴 시점이 지금 최근 것도 있고 뭐 몇 년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추한 일 한 적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논란했던 부분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약간 부인하는 뭐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석방이 영시 석방. 근데 이게 말이 석방이지 이미 이제 병원에 입원 상태에서 사면 복권 절차가 이제 제도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지지자들 병원 밖에서 환영 집회다. 그리고요. 한 달 뒤 정도나 퇴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측근들은 거처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추징이 된 상태죠. 집 자택이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이 기사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네요. 반성 없는 박근혜, 사면과 동시에 옥중 서간집을 출간했다. 거기에 보면 약간 뭔가 억울하다? 그다음에 뭔가를 부정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로 영원히 못 속여.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성을 안 한다. 이 기사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면 복권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병원 밖에 지지자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풍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화환도 보이고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병원 밖에 저런 모습이 자정 무렵에 있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면 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요. 사실 그동안은요, 개호 인력,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병실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인력이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이 이제 경호를 담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김관옥 교수님. 네. 앞선 기사도 그렇고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사면 복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미 했죠. 그런데 소개된 또 책, 출간된 책을 보면 뭔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감사하다, 그러나 억울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대선 앞두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 표심 그리고 중도 표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은 지금 이제 사면 결정이 난 이후의 그렇죠. 얘기고요. 예.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은 저서에 나온 저서니까 아마 얘기입니다. 이전부터 나왔던 이전에 서신들 이제, 내용이 그렇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본심이 더 많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 기록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느냐. 정치권이 지금 근데 촉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려면 본인의 어떤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컨대 뭐 이것이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를 위해서 건강 때문에 사실 그렇죠.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선거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개입을 할 것인가? 이거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치 장면 개입이라고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거나 아니면 본인 지지자를 향한 어떤 성명을 내거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내가 뭐 이런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검사 시절에서의 어떤 수사 결과
그다음에 구형 뭐 이런 걸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로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권이 깜짝 놀라겠는데.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나오면. 만약에 이제 선거에 개입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면 예. 중도층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윤석열 예. 후보에게 예. 불리한 그런 효과가 갈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보수층에서도 약간 분열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열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정을 했잖아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 구형 결과, 재판 결과 다 부정을 한 거거든요. 그냥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했던 수사가 다 부정당하는 것이고.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뵙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사실상 굉장히 어색한 장면인 것이죠. 이제 와서 그때는 45년 구형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나한테 건강을 걱정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괴리를 느끼게 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예. 선뜻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어떤 분열 그리고 강하게 뭐 이런 결과를 부정할 경우에는 예.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더 떠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거는요. 2016년에 탄핵 정부 그리고 해가 바뀐 2017년에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들 지금 정치권의 주역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2016년, 2017년 당시에는 지금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뭔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TK 지역을 계속 방문 중이에요. 지금요. 오늘까지입니다. 일정은. 어제 모습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사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찾아뵐 것이다. 대구를 찾아 몸을 낮춰서 보수 구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뭔가 발언과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틀째 대구 경북 방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작은 제목을 좀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크게 환영한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15개 친박단체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지지한다고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박근혜 행보를 한 셈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또 맹비난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찾아뵐 것 이렇게 제목이 뽑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현안들에 박 대통령께서 이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은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그렇지만 좀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일에 뵙게 된다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가 되길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뵙게 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거는요, 단순한 만남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했던 검사가 지금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김상일 특보께요. 네. 우선 두 인물이 만남 가능성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면 이거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굉장히 저는 많이 직시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의를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달려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 앞에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 사라진 거 아니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으로 탄핵의 강이 다시 크게 앞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 강을 윤석열 후보가 건널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예. 과제가 등장한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선거에서 저는 바뀐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도 빠지고 있고 예. 지지층도 이탈되고 있고 예. 보수도 좀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열 조짐이 있고 이렇잖아요. 왠지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아니라고 설명할 것 같은데 일단 예. 저 김상일 특보의 의견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예, 제 의견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으로서 상당 부분 극복해낼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그렇죠. 큰 득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금의 태도 뭐 이렇게 예. 좀 뭐 건강을 건강이 좋아지시는 거를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자존심도 좀 강하신 것 같고 예. 저런 모습으로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 비난을 윤 하잖아요.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그런 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 그 현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조원진 대표도 나 정치를 하고 싶어 예.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런 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면 예.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나빠지는 상황에서 예.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윤석열 후보는 이게 내리막으로 쭉 가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을 따지자면 예. 없진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후보의 모습과 태도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치가 좀 약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네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요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 밖에서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러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자, 박봉건 의원께는요. 사실 기억을 돌려보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그 탄핵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아요. 그리고요. 요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 경우에요. 탄핵 정국 당시에 그 역할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뭔가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불편한 관계에 있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중앙재검장 할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또 수용 생활도 4년 9개월 했고 예. 그리고 현재 그 윤석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예, 두 분이 계십니다. 그 탄핵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었고 아. 그 서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세력이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태극기 부대 소위 예.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득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헌법재판소가 5년 전에 국정농단이랄지 법치 훼손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자기의 본분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시비 삼을 수는 없죠. 적법 기본적으로. 절차 그리고 정해진 복문을 했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원망을 삼기보다는 정권 예. 교체는 대의가 있다 그러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돼야지 예.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대신 하나의 또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저서에서도 좀 탄핵 부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런 문제 이미 지난해 한번 사죄를 했지만은 또 탄핵을 갖고서 논란이 불거지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것이다. 김상일 특보 얘기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좀 나왔어요. 비슷한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후보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TK 지역 대구 경북 방문 중입니다. 오늘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어제도 현 정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요. 연일 좀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 거칠어진 윤석열, 이재명이 막 던지는 공약은 부도움입니다. 상대방 경쟁 후보에 대해서 부도움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진 정당이다. 이재명 중범죄로 얻은 돈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선명한 뭔가 선명성 경쟁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연일 강성 발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같은 제목이네요. 부동 그리고요 문재명에 맞서 정권 교체. 이거는 본인의 어떤 SNS상에 올린 글인데 문재명이라고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이름을 섞은 거죠. 여기 보면 뭐 맹폭을 하고 있다. 이재명 얘기에는 관심 없다.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합니다. 상황이 좀 이래요.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기사로 소개가 되는 건지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대구 시민과 여기 의료진의 힘으로 정말 힘겹게 이룩한 이 성과를 K방역이라는 정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국격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 발언을 보이면 뭐 일부분만 들은 거예요. 뭐 뻔뻔하다. 그리고요.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요. 중범죄.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전날에도 뭐 무식하면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지금요. 자, 장해찬 본부장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잖아요. 조금 거칠다는 느낌을 좀 드세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간결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맥락을 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다음의 회복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일약 예. 이 대선 주자로까지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선택된 배경에는 예. 권력에 맞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다움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내부 다툼, 내부 분열, 그러니까 당내 문제에 너무나 많이 발목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윤석열 다움을 당내가 아니라 예. 당박,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을 향해서 쏟아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국민들의 외침에 호응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집토끼를 다시 뭉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경선 과정에서 집토끼를 열심히 쫓고 이제 경선이 끝나면 산토끼, 중도 무당층을 향해 확장하는 전략을 펼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선이 훨씬 일찍 끝났지만 예. 집토끼 추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분위기가 좋은 건 집토끼를 잘 추스리는 그런 효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 직후에는 집토끼들이 결집을 했습니다만 예. 제가 1번에서 설명드린 당내 내용이나 분열, 내부 갈등, 평론자적 태도 등 때문에 예. 이 집토끼들이 실망하고 그냥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지지 유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게 2030도 참 뼈아픕니다만 동시에 TK 60대 이상 전통 보수층의 이탈로도 나타나고 있어서요. 집토끼를 다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대위 내부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예.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도 반문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해지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전선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따르고 예. 있는 민주당 쪽으로 전선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반 문재인이 아니라 반 이재명 결국 후보 대 후보의 구도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효과 등을 내려고 하고 있어서요. 지금 비판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반문이 아니라 예. 이제는 반 이재명 전선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TK에서의 메시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약간 의도가 있다.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가는 거다. 이런다는 설명이네요, 지금요.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 기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매일경제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가 소개돼 있죠. 자, 윤석열 연일 강경 메시지 퍼붓지만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반문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 얘기하고는요. 요 내용 장해찬 본부장께 좀 추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배경은요. 대선은 뭔가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얘기하는 게 그게 대선의 통상적인 목소리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가짜 차별화. 예.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국가 에너지부터 뭐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들 취업 경기 등등을 망칠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같이 찍은 사진을 가보로 간직하겠다던 이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인지 아닌지 도통 모르겠는 순간순간적인 말 바꾸기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죠. 그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 같은 예. 경우는 연말부터 정책과 공약을 많이 쏟아내야 한다는 점을 12월 초부터 강조를 해왔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 뭐 1,000만 개미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도 있었고 주식과 관련된 공약 또 복지나 일자리 성장과 관련된 공약 발표 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공약 정책 메시지 등은 1월 1일부터 더욱더 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 하나의 트랙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 트랙으로는 단순히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냐는 예.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시각을 묻는 그러한 비판 기조, 이 투 트랙 전략으로 계속해서 1월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장해찬 평론가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두 갈래로 지금. 왜 저렇게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거는 준비돼 있다. 앞으로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언론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다음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내려가자 더 거칠어진 윤석열. 중도층 공략에는 역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중도층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집토끼들은 환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토끼가 아니고 집토끼와 산토끼 중간쯤에 있는 토끼들은 이게 뭐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보죠. 어제 이제 이 공수처 이 통신조회 이거 야당에서는 사찰이 다 막히 주장하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과격하죠. 그리고 본인이 무릎을 꿇으니 서서 죽겠다. 이거 뭐 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만. 자, 이제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요. 윤 후보 쪽 전략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문제 없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죠. 국정안정론이 45, 정권심판론이 40. 역전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지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은 안철수다. 10%에 육박했어요. 어제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그런 조사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대는 이재명, 60대 이상은 윤석열. 60대 이상은 집토끼라고 통상 뭐 텃밭 이렇게 표현이 되죠. 윤석열 이탈표가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 그리고 표심 전환이 빠른 2030 여기가 지금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 박봉건 위원께서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기싸움, 감정싸움, 국민들 상당히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길어지면은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예방 주사를 맞은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마치 정권을 이미 다 가진 것처럼 자리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럼 취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에? 자중 질환이었죠. 자중 질환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당대표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중계 방송하듯이 각종 갈등과 이견을 노출하는 거는 비정상적이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본인이 저기 당대표라는 것도 잊고 계신 건 아닌지 조금 자제가 필요해 보이고 기본적으로 좋은 예방 주사고 저기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나를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는 식으로 좀 더 선명성을 갖추면은 지지율이 회복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한 15% 정도 더 높았어요. 그동안은 50% 이상 이런 그렇죠. 기록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오히려 국정 안정론으로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 45%가 된 물론 거예요. 이게 한 조사 결과긴 하지만 지금 이런 뭔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변화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큰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한 해의 흐름은 완벽하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 정권 교체라는 것이 하나의 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되는 세상을 사실은 국민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런 개선된 세상이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세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후보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 속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회의,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 알겠는데 그 다음은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런 그렇죠. 결국엔 정권 나오는 교체가 겁니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기지사도 했고 예. 성남시장도 했고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추진력도 느껴지고 오히려 이런 선택이 지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상 이렇게 선회를 한 그런 맥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사실은 바꾸려면 예. 반전의 기회를 가지려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네거티브로 돌고 있잖아요. 예.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네거티브는 이미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은 뭐를 원하냐면 예. 내년부터 생길 5년 동안의 비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지, 이 코로나 국면 어떻게 예. 극복할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가 없고 계속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선뜻 거기에 대한 어떤 선호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뭐 예. 이건 여야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파지티브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정책 경쟁하고 그렇기 위해서 더욱더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예. 설득을 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키려고 해야지 상대 후보 흠집내는 것으로는 사실은 뭐 그 반등의 어떤 예. 반전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장혜찬 본부장, 김건학 교수님의 지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울러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는 왜 그랬다 보는지 이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조금 낮게 응답되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사실 실제로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권 안정을 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예. 정권 심판을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이 예. 지금 무응답이나 모름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넘어간 게 아니라 중립지대로 빠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실망했다. 제1야당 뭐 특정인 이게 어떤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일 수도 당대표한 있고 실망일 수도 있는 지금 전체적인 이 내용 상황 예. 대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적정 분열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이유 여하 막론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보고 예.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 양상으로 보면 예.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기보다는 일부는 모름과 무응답으로 빠지고 또 일부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로 예. 이 흐름이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정, 부동산 가격 오른 것만 봐도 예. 역대 최고의 정부 아닙니까? 예.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이렇게 뛰어난 그리고 K방역 지금 2년, 3년째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 심판 여론은 분명히 있으되 그 심판을 행할 주체로서 국민의힘과 제1야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매서운 회초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예.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 지금 무응답으로 이 흩어지고 있는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뭐 사석에서 또는 방송 이후에 만나고 있는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정권 심판론이 꺼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끝까지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해부터는 저는 뭐 꼭 필요한 검증이나 비판은 네거티브라는 한 단어로 묶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 김관옥 교수님이나 뭐 김상일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선명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고 예.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선대위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가? 아.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예.
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당선되면 한다고 했다가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좀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정책 경쟁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하찬 본부장께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뭐 정책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꾸 바뀌시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이재명 비정규직도 나쁘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철폐 이게 국정 목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얘기를 어제 꺼낸 겁니다. 어제요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많은 정책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소개돼 있죠. 다 정규직 만드는 게 정의냐? 비정규직 임금을 크게 올려서 정규직보다 더 준다면 이건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본인의 해법 아니면 소신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기조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도 또 나오는데 요 기사 보기 전에요. 앞서 봤던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 그 내용부터 발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저는 그 생각도 조금씩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이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고 하고 정규직은 죽어도 비정규직이 안 되려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으려고 그러고 비정규직도 그리 나쁘지 않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된다라고 하면 그 갈등의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현 정부의 입장과 좀 다른 내용을 보인 건 어제 저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택지 공급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 방향하고는 다른 겁니다. 좀 더 보죠. 이 주택 부족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린벨트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사실 그린벨트는 여당 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북 정책 얘기 가운데 있죠. 남북 합의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굴욕적이란 비난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의 굴욕적이란 뜻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 정부와는 다른 결을 보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그린벨트와 관련된 내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만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라고 제가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저는 봤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특보님. 네. 누가 발언했는지 가리고요. 내용만 보게 되면요. 네. 이거는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한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중도 또는 보수 성향으로.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가 빨라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글쎄요. 저는 다르다, 예. 차별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책 현장에 저는 한 20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목표거든요. 예. 수단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은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정책 목표를 이룬 정권이나 그 정책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수단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단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정책의 목표,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차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폈던 정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옳은 뜻, 예. 그다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했지만 예. 시장이나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걸 찾아내서 보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완점들을 후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예.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 듣고 그걸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당신 고집대로만 해라고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그럼 비정규직 문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예.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가는 것이죠.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이 보다 나은 일자리니까 예. 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모든 정책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예. 그 목표의 수단을 강조하다 보면 목표를 잃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독재적인 발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한 20여 년 동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자세가 예. 차별하다? 그럴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말했던 목표로 예. 향해 가고 있다. 아. 그러나 그거에 있어서 보다 보완적이고 본인이 경험해 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 말씀드리고 요 전 그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와 좀 결부지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아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 예. 이런 것들 뭐 좋습니다. 뭐 전략적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야기해도 되느냐? 품위 없이 이야기해도 되느냐? 아, 표현이나 그런 예. 말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렇죠. 태도 이런 모습이요. 지금 국민들 눈에는요, 저거는 너무 조급하니까 아예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평정심을 잃었다라는 건 정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 정상과 그 정상을 또 연결시키신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첨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장해찬 평론가도 또 발언 기회 있으니까 그때 좀 반론하시고요. 김구라 교수님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 김상일 특보께서는 이거 차별화로 보지 마라. 목표는 같지만 가는 수단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수단이 정책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펼쳤던 비정규직 해결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대북 정책 이거는 좀 머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해결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하고 한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이 정부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분야가 부동산, 뭐 이 비정규직. 뭐 그거는 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다 상황이에요. 인정을 지금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예. 이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검증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걸 진작에 좀 알고 진작에 하지 왜 이제 반성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향성 중에 하나가 예. 약간은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달성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끝까지 가본다 그렇죠. 이런 뭐 뜻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 그 방향으로 가다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간다. 그거는 문제점을 더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보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개선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예. 마찬가지죠. 비정규직이 줄면 좋죠.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면 다 좋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는 건 뭐였냐는 거죠. 그럼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예. 다른 어떤 무리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도 급여를 이제 향상을 시켜가지고 예. 정규직의 어떤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방법을 좀 달리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우리 이상일 임상일 특보와 특보께서.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분께서 이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장해찬 본부장께서 뭔가 좀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요. 예, 의견 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가 TK 내려가기 예. 전날 밤에 예. 뭐 보고를 위해서 직접 봤기 때문에 어. 평정심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 발언은 지금 약간 지적하셨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건 사실 아니다. 정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세 갈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 TK와 전통적인 보수 표심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내용 때문에 실망해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잠시 유보한 이 지지층들을 다시 잡기 위한 붙들기 위한 어떤 판단이 고려된 예. 그러한 강한 메시지다. 또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말씀을 분명히 그 평정심을 드리고요. 잃은 게 아니라 윤석열 다음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리고 정책과 예. 관련해서도 당연히 여당 내 이 후보라고 하여도 일정 부분 이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보다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점은 잘못됐고 나는 이런 부분이 다르게 갈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 특유의 어떤 사이다스러운 돌파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꺼냈다가 여론의 반응이 조금 안 좋으면 예. 그리고 원래 이재명 후보다운 소신은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이를테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예. 그리고 토지 보유세 등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면 금방 집어넣는 것에서 일부는 그것을 기민하다. 그리고 선거 잘한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이끌어갈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재명의 이 정책은 무엇이냐는 반문을 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특보께 뭐 반론하실 것 같은데 짧게 시간 예, 드릴게요.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 분이 토론하시면 됩니다. 아, 토론하면 된다. 아, 토론 얘기를 또 여기서 살짝 꺼내시는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세요. 토론에서 한 말 내일 또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 그거는 국민이 얘기가 또 여기 판단하는 나와요, 거죠. 지금요. 그거는 표로 심판하는 것이고. 하여튼 토론 갖고 지금 한참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뭔가 공방이죠, 지금. 이쪽에서는 합시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그랬더니 이쪽은 그거 뭐 해봐야 싸움인데 왜 합니까? 그리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쪽은.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은요. 친환경 정책과 연결된 뭔가 결정을 정부가 하나 했어요. 먼저 기사부터 좀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부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끝내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녹색 금융에서 배제했다. 이 말 갖고는 좀 어려워요, 지금.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습니다. 원전을. 그리고 탈원전하고 연결되나 보죠, 그게. 그리고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거다. 뭔가 이 분류 체계에 들어가야지만 지원도 받고 투자도 받는 게 쉬운데 이게 안 해주니까 원전 수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잖아요. 이게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근데 반면에 이게 친환경 정책의 차원인데 LNG는 포함이 됐어요. 근데 LNG는 탄소 배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탄소 배출.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은 빠지고 탄소 배출이 나오는 LNG는 포함됐다. 이게 좀 양쪽에서 반발을 사고 있어요, 지금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원전은 뺐지만 LNG는 포함. 그린 워싱 논란이다. 그린 워싱은요, 이게 위장.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을 위장하는 거다는 뜻이에요. 뭐 녹색, 친환경을 위장하다.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기사는 왜 원전을 뺐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요. 왜 LNG를 집어넣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양쪽에서 나오는 거죠. 환경부는 과도기적으로 필요해서 그럼 또 한쪽에서 그래요. 원전은 그럼 과도기적으로 필요 안 합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 전체 사항을 다음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걸 정한 거예요. 이름이 K-텍소놈인데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친환경이라고 보이는 거죠. 녹색 자금 투자와 지원 이거가 직결돼서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LNG 포함된 거는 환경단체가 문제 삼고 있고요. 원전이 빠진 거는 산업계 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박봉건 위원께요. 이게 내용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정부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매경 헤드라인 뽑은 대로 예. 임기 말까지 탈원전 대못을 박는 오기를 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팩트가 아닌 비과학적인 예. 인식에서 출발한 건데 그 원전을 배척한 탄소 중립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엉터리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원전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빼고서 탄소 중립한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과 똑같은 탈원전주의자였던 마크롱이 어땠습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철저한 탈원전주의자였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 원전 건설하겠다고 그랬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150기 원전을 건설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폐쇄했던 32개 원전을 재가동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K 텍소노미 한국형 분류, 녹색 분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녹색이라는 게 친환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 K 텍소노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친환경 플러스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죠. 다시 말하면 근데 원전을 빼버리면은 예. 원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다 원전 수출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원전 수출해서 건설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예. 그럼 그 돈을 국제사회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투자나 지원받기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분류를 하고 그러면은 ESG 경영하는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탈원전 대못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거네요. 김상일 특보께서는 이 사안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예. 방향과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게 대응하고 미래의 경제가 녹색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이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반발의 이야기를 또 수용해가지고 또 예. 보정해 나가고 예.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혹시요 가장 만약에 중요한 거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권 연장되든 교체든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LNG와 원전 문제가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은 목표 달성이에요. 예. 그리고 성과예요. 예.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예. 보완해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저 양쪽의 반발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LNG는 포함시켰는데 탈원전은 그러면은 왜 그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예. 같이 가지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예. 이명박 후보처럼 이렇게 실용적인 후보들은 저런 이야기도 같이 다시 이렇게 그 평가를 해가지고 보다 성과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 목표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예. 정책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싶습니다.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빨리 걸려서 다음 기사는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 오늘 많죠? 야당 국가기관의 불법적 무차별 사찰이다. 통신조회 얘기예요. 그러자 공수처장은요. 왜 공수처 조회만 사찰이라고 무죄 삼습니까? 다른 데 다 하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답 없는 싸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었어요. 지금요. 다음은요. 몇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자, 힘내라 이민년. 내년이 이민년. 내년이 호랑인데 그것도 검은 호랑이 해랍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신축년, 소해해, 신소입니다. 올해가. 자, 여기 보시면 신소가 검은 호랑이한테 뭐 얘기해요. 저기 뭐 줄 건 없고 이거나 코로나군요. 이거나 좀 어떻게 네가 좀 해결해봐. 뭐 이런 뜻 같아요. 오늘 나온 만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이민년 범 내려온다. 병 몰아낸다. 뭔가 노래 생각이 나시죠 지금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년이 2021년 이민년 특히 검은 호랑이 해. 그래서 뭔가 좀 힘차게 갔으면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